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보안 수사권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여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 폐지론자였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일부 유지로 입장을 바꾸는 등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 안팎 강경파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검찰 개혁이 늦어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충분한 수기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발의된 일부 존치안이 청와대 의중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면서 전면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분위기에서 한 발 물러선 거로 해석됩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대표적인 보안 수사권 폐지론자였던 박지원 의원까지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도 수정했어요. 잘못하면 고쳐야죠. 여권 강경파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유튜버 김어준 씨도 보안 수사권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검찰 개혁이 늦어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장철민 의원은 저주의 언어를 토해냈다며 반발했는데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 노선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해괴한 결론이라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른 사건에선 증거로 적극 활용하는 구글 타임라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을 비판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6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위치 정보가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PS 수신 환경에 따라 위치 오차와 기록 누락이 빈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원장은 지방선거 출마에 실패한 뒤 민주당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저같이 직접 겪었던 사람이 들어가서 진짜 검찰, 사법 저는 좀 박살내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종합특검이 청구한 영장 14건 가운데 발부가 된 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특검이 청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려던 계획을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서 수사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온 건 14건. 이 가운데 6건만 발부됐고 8건은 기각됐습니다. 오늘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데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종합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될지 논의하였다라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하지만 앞서 내란 특검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각하 또는 이첩 처분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 고물가의 고환율, 또 높아진 집값을 언급했던 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리를 올린다면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 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한은이 오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긴축 신호를 보내온 만큼 사실상 인상이 확실시됩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첫 금통위에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언제 올리느냐, 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또 어디까지 올리느냐.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이 시작됩니다. 한은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 장기간 역전된 한미 간 금리차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데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이자입니다. 5대 은행 중 3곳의 주담대 잔액이 연간 잔액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마지막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갖고 보유세 적정선, 초고가 주택 세부담 강화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사안은 아니란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강 대사의 말을 들어보면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듯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외교부로 들어옵니다. 조 현 장관 지시에 따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겁니다. 장관께서 현안 점검차 좀 협의를 하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별다른 외교 상황이 없는데도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한 건 이례적입니다.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지연 등 한미 간 갈등이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현 장관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이달 초 미 하원 법사위는 자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정부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각각 추징금과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엔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쿠팡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좋은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쿠팡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도 아직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닷새간 머물며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강 대사 귀국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강경화 주미대사의 이례적인 일시 귀국을 놓고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강경화 주미대사가 어제 귀국을 하면서 이 쿠팡 이슈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뭐 정보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뭐 화상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이 이미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이제는 어떤 대면 조율을 해야 될 정도라면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이 긴급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예상보다 이 쿠팡 문제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한미 관계에도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미 관계 자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지금 여전히 앞으로 한미 간에 특히 무역이라든가 경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염두에 둘 여러 가지들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 미 하원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바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미국이 쿠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구조적인 특성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주 활동 모델이라든가 그러니까 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비즈니스 인프라는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쿠팡의 주식은 쿠팡 INC거든요. 네. 모회사 쿠팡 INC의 주식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난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이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더구나 이제 과징금도 뭐 우리 국내적으로는 최대 규모를 맞았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될 경우에 미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 쿠팡이 미국에 하고 있는 로비를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 이 쿠팡이 지난 2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측근이 운영하는 로비 회사에다가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7천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각에서는 이 쿠팡이 로비로 어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인 거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로비가 전체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원인이죠. 첫 번째 지금 한미 간에 무역을 놓고 미묘한 지금 신경전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쿠팡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 국민이지만 네. 투자자들은 또 미국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은 말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이 차이점을 쿠팡이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그런 공정한 건가? 불편 부당한 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준 건 아닌지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이제 쿠팡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그냥 법적인 하자 문제만 따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감정적이 된 듯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증인들을 불러다가 핍박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라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법감정으로 볼 때는 아니 저걸 저렇게 처리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리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쿠팡 사태 같은 게 미국 소비자들의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면 쿠팡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분명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맞았을 거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엄청난 민사 소송들에 휘말리게 됐을 겁니다. 우리 입장도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 감정이 개입된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결코 이게 쿠팡 문제와 관련된 한미 간의 이견을 푸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쿠팡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미칠 만한 불이익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당장 이제 우리가 무역 협상을 해서 나온 결과 투자 속도를 당기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이제 미국
증권시장 진출에도 또 어떤 제약이 걸릴 수가 있고요. 네. 차제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이 드렸지만은 이제는 미국 쪽을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쿠팡이 특별한, 그러니까 어떤 아주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독특한 타겟이 된 게 아니다라는 근거를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 비슷한 국내 정보 유출 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 사태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앞의 사례와의 동일성, 형평성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빚는 사건이 생길 때 이제는 감정보다는 차분하게 이 자료와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에 마련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정부만 주도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아마 이게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면 엄청난 배상 소송이 지금 줄을 이을 거예요. 네. 주로 민간 활동들의 시장에 의한 정화 활동에도 보다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쿠팡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차 부원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경찰청의 초급 간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직위 해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술 취한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건데 알고 보니 3년 전에도 비슷한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번화가, 부산경찰청 소속 초급 간부인 30대 김모 경감이 지난 11일 새벽 이 일대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성과 함께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해당 경감은 미성년자인 10대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김 경감은 중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평소에 뭐 업무나 이런 거 전혀 이상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먹을 적이 없고 그래서. 김 경감이 성범죄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집으로 데려간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징계 전력 이런 것들은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징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반영을 합니다. 경찰은 김 경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현직 시의원입니다. 현직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의원에 당선된 35살 최영중 씨인데요. 최 씨는 만 13세 미만 중학생과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란 사실이 알려져 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애들이 담배 사기 힘들잖아요. 담배 사줄게, 뭐 이런 식. 그게 대가. 피해 중학생의 부모는 지난 2월 최 씨를 신고했지만 첫 경찰 조사는 5월 중순에야 이뤄졌습니다. 덕분에 최 씨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선거를 치러 당선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이 공직에 출마한 배짱도 놀랍지만 경찰의 늑장 수사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회생 불씨입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에 마지막 회생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운영 자금 고갈 등으로 이번 주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한 홈플러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함께 일할 직원들이 있으며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천억 원을 빌려주고 대주주 MBK가 이를 전액 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극적인 회생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악성 민원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고충을 사실적으로 반영해 큰 화제를 모았던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이번엔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1년차 새내기 공무원이 된 이수지 씨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설정으로 현직 공무원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일도 안 할 거면 거기 못하러 앉아 있어. 세금만 축내고 말이야. 네. 내가 이날에 세금 얼마나 많이 냈는데 이거 하나 못 해줘? 테이크아웃 커피 마셨다가 공무원들이 무슨 세금으로 커피를 마시냐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타먹는 커피로 마시고 있어요. 출근하자마자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팀장의 지적을 받는 장면도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의 63%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고 82%는 악성 민원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혹시 내 얘긴가 하는 분들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경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초기부터 의도적인 왜곡과 은폐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일면식도 없었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쫓아다닌 걸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수사팀장이 수차례 묵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 분석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노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는데 수사팀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윗선에서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간 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조직적 은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팀 관계자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12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기밀이 누출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비롯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당선 소감까지 밝혔다가 124표 차로 승부가 되짚혔던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투표지 재검표였는데 표 차이가 122표로 2표 줄었을 뿐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충주시장 재검표 개표장. 시작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선관위에 묵살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소청에 드리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선관위 퇴거 명령도 따르지 않자 결국 경찰이 개표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민주당 측 참관인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재검표는 소청인 측 없이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당선 소감까지 밝혔던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124표 차이로 이동석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당하자 당선 무효 소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수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6시간에 걸친 재검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은 52,961표, 맹전 후보는 52,839표로 두 후보 간 표차는 기존 124표에서 122표로 2표가 줄었을 뿐 당락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맹 후보 측 소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통합사관학교 추진 구상을 오늘 발표합니다. 당초 2년 동안 통합교육을 하고 3, 4학년은 각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안이 거론됐었는데 아예 4년 전체를 통합교육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비역과 야권의 반발이 심해 어떤 방안이든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육해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교 등 군 핵심 교육기관이 모여있는 대전 자운대입니다. 국방부는 이곳에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질화된 이후에 내재화되고 당초 1, 2학년은 통합사관학교에서 함께 교육하고 3, 4학년은 각 군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이른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자운대에서 4년 모두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기존 3군 사관학교의 활용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현재로선 기존 2+2 안이 좀 더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은 통합 추진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장성 보내고 2+2 한다던 게 갑자기 그냥 뭐 엉뚱한 계획이라고 좀 내놓는데 그 내용의 구체성도 제대로 돼 있겠나 하는 의문점도 들고. 국방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국군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생도 선발 방법 등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금융당국이 한 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하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했는데 증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자화자찬만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성적 디스카운트의 벽을 깨고 프리미엄 전환의 문을 열었고 자금은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하지만 최근 시장을 흔들고 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보고 문서에도 코스피 상승률 1위, 코스닥 체질 개선 등의 내용만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나마 짧게 물으면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레버리지 ETF는 지난 1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외화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해 넉 달 만에 도입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선 청와대와 금융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도입해놓고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쪽은 당국이었고 그래놓고는 현업에다가 답도 현업에다 구해. 그러니까 흐름장만 놓는 거죠. 외신들도 잇따라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해지면서 빌라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허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몰리는 빌라촌. 개봉 2동과 3동에 걸쳐 빌라가 즐비하지만 매물이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전셋값도 1년 전보다 20% 정도는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난리잖아요. 전월세 다 없고 못 들어오니까 주인들이 들어오고 눌러서고 그래서 매물이 없어요. 무조건 요즘은 없다 말하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가파르게 뛰면서 올해 2분기 서울 빌라의 평균 전셋가는 매매가의 6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특히 서울 강북은 한 분기 만에 18%포인트 넘게 뛰어 80%에 육박했고 강서와 금천, 구로는 70%가 넘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빌라 전월세난도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소진된 매물이 다시 또 가격을 올리게 되는 구매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층 분들, 그런 빌라 밀집 지역들이 좀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워져 전세 사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제야 B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5월까지 B아파트 착공 물량은 1년 새 5.5% 줄었을 정도로 공급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입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신효섭 TV조선 보도해설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대통령이 재판까지로 잡으셨던데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린 글을 인용한 건데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네. 이건태 의원은 이제 제목이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 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문제 삼은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공인을 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건태 의원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다른 형사 행정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구글의 타임라인 기록, 그러니까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기록이죠. 그 기록을 법원, 그러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을 다룬 그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만 이 구글 타임라인의 기록을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증거로 인정하지를 않았다. 이거는 결국 검찰이 잘못을 한 것이고 법원도 잘못한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글을 인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이다.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거. 기소는 검찰이고 유죄 선고는 법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검찰과 법원이 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편을 든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 재판에 지금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냐 이런 논란을 지금 자초를 한 겁니다. 네, 일단 글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이건태 의원 주장은 구글 타임라인이 어제 울산의 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됐다는 건데 자, 그러면 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지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이건태 의원이 어제 울산 지방법원에서 이제 과로사 사건, 근로자의 과로사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울산 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분의 산업재해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건태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은 그런데 오히려 공소사실하고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니까 증거 자체를 공격하면서 김용 전 부원장한테 유리한 증거임에도 그거를 배척했다. 지금 이게 주장의 근거거든요.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이 구글 타임라인이 문제가 됐던 건 사실 1심, 2심입니다. 2심 같은 경우에 그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구글 타임라인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검찰이 1차 자금 수수 시점, 그러니까 불법 자금, 대장동 그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았던 그 시점으로 특정한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라는 그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논리는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 결과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 그러니까 결함이 없는 그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작동 원리조차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치 정보가 실제 동선,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움직인 그 동선과 일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날짜의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구글 타임라인의
타인을 갖다가 그 김용 전 부원장한테 유리한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위증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캠프 사람들한테 사주를 받고서 위증을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이 전 원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증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재명 캠프 사람들이 사주를 했다는 그 혐의를 받았던 분들은 무죄를 받았지만 어쨌든 위증을 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걸 종합해서 본다면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이 구글 타임라인뿐만이 아니고 이런 위증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입증 자료와 수많은 증언을 토대로 해서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심이 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의 추징명령. 엄청난 이게 중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을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이건태원의 이 주장만 갖고서 김용 전 부원장을 감싸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본인의 스마트폰에 나온 이 구글 타임라인의 경우에는 일단 수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이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거보다는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더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야권에서 뭐 이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주목이 되는 게 여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이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용 전 연구원장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후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나오려고 했다가 좌절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당직을 지금 도전을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거죠. 물론 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러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1, 2심에서 다 중형이 선고된 사람이라면 어디까지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면서 자숙하는 게 맞을 텐데 이렇게 당직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직함이라고 해서 도전을 하는 거는 그 표를 찍는 당원들한테도 얼마나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도의상으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당장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감싸는 글을 내놓으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이라고 김용 전 부원장 찍어줘라. 지금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건가? 이런 당연히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 특히 이제 친명계의 반대점에 서 있는 친청계라든지 비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건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개입을 하겠다는 건가? 네. 이런 식의 비판적인 시각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대통령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올해 첫 복날이었죠. 어떤 보양식 챙기셨는지요? 네, 내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또 유통과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이 보신탕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봄날인 셈인데요. 어제 식당 모습 어땠을까요?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신탕 간판이 사라진 자리에 흑염소탕이 들어섰습니다. 한때 복날이면 사람과 차량으로 붐볐던 성남 모란시장. 초복을 맞았지만 식당 안은 한산합니다. 옛날 같으면 크게 보신탕 하나 주세요, 개고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죄인처럼 개고기 파나요? 속삭이듯이 이런단 말이에요. 소비 감소는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2024년 1,537곳이었던 식용견 사육 농장은 현재 272곳만 남았습니다.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관습이나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게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날 게장국을 먹었다는 기록은 조선 후기 문헌에도 남아 있습니다. 게장국은 이후 보신탕으로 불리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판매를 규제하면서 영양탕과 사철탕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큰 길에서 골목 안으로 밀려났습니다. 이후 개 식용을 둘러싼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지다가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습니다.
게시경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였던 것은 맞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소비 패턴과 식문화가 바뀌게 된 것이 더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7개월 남짓. 개고기를 먹는 개인을 처벌하진 않지만 생산과 유통망이 끊기면서 보신탕 영업은 사실상 끝납니다. 오는 8월 14일 말복이 지나면 수백 년간 이어진 복날의 보신탕 풍경은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경찰이 하늘에서 범인을 쫓는 시대, 이제 낯설지 않죠? 하지만 범인을 향한 그 눈이 평범한 시민까지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 감시기술의 명암 살펴봅니다. 상공 60m, AI 자율비행 드론이 도주 차량의 번호판을 확대하고 표적을 고정한 채 따라붙습니다. 도주자는 1시간 동안 드론 넉 대에 추적당하고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경찰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주소만 알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드론 실시간 영상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에 노출된 사실을 IT 매체 와이어드가 보도했습니다. 해킹이 아니라 경찰이 만든 영상 공유 링크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은 겁니다. 영상에는 수사와 무관한 시민 수백 명이 찍혔고 수십 명은 얼굴까지 드러났습니다. 드론이 옥상의 남성에게 다가가 확대 촬영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무단 접속이라며 영상 공유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단체는 AI가 모든 장면을 분석해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 드론 운용에 제동을 건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시위 현장의 경찰 드론 촬영을 사생활 침해라며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 서울 서남권에는 드론 탑재 AI 순찰차가 배치됐고 이번 여름 경남 해수욕장에도 경찰 드론이 투입됩니다. 경찰은 일상 순찰 영상은 저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걸었습니다. 하늘의 눈은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감시가 아니라 누가 보고 어디까지 저장할지 정하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기술보다 먼저 감시의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물가 부담 완화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코스피는 차익 실현 두담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3대 AI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챗GPT는 오늘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 출발한 뒤 낙폭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봤습니다. 핵심 변수된 금통위,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제미나이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숨고르기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금통위 결과와 환율 흐름을 변수로 보고 투자 심리는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클로드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를 소화하며 방향을 찾는 하루로 전망했습니다. 핵심 변수는 TSMC 실적, 투자 심리는 중립입니다. 3대 AI 모두 오늘은 급등 뒤 숨고르기에 무게를 뒀습니다. 금통위와 TSMC 실적이 장중 변수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바다에 방류된 황복 치어들인데요. 부산에서 어린 황복 3만여 마리가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진목항입니다. 얼핏 보면 바다에 둥근 공들이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를 부풀린 황복 치어들입니다.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들이 정성껏 키운 치어들을 방류했는데요. 황복은 원래 서해와 남해연안 그리고 강하구에 사는 우리 토종어종으로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회유성 물고기입니다. 배를 부풀린 동그란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그런데 요즘에 치어를 방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이 바로 치어들이 연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연구소에서 정성껏 키운 치어들을 방류함으로써 토종 어종의 개체수를 늘리고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황복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다시 우리 강으로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린 황복들 우리 바다에서 잘 자라나 건강한 자원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다시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 지역에 30에서 최대 80mm, 충청과 경북은 20에서 60mm, 제주는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만큼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3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강릉 33도,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 지역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덥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